많은 사람들이 맞춤법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일부 분들은 뜻만 통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맞춤법이 틀리면 뜻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 다른 상사분께서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뭐뭐 있잖아요를 야로 쓰시는 거예요. 있잖아요라고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인사 담당자 10명 중에 9명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면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웬만한이라는 단어를 틀리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정말 쉽거든요. 안녕하세요. 데일리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글쓰고 그림 그리는 이주윤 작가라고 합니다. 아동서나 만화, 신문 칼럼, 맞춤법이나 어휘 관련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춤법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일부 분들은 뜻만 통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맞춤법이 틀리면 뜻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반드시 해야 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꼭 해야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똑바로 놓아야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맞춤법을 제대로 지켜서 쓰지 않을 경우에 나의 뜻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즉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맞춤법도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쓰자고 약속된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규칙을 어기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연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특히 요즘에는 문해력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문해력은 결국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단어를 바르게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문해력도 향상이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맞춤법을 지키는 일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발음과 표기가 항상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함께를 뜻하는 같이라는 단어는 티귿 받침을 쓰지만 발음은 그냥 받침 없이 같이라고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서 오는 차이 때문에 맞춤법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성인 중에서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심지어 국립국어원 직원까지도 띄어쓰기를 100%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없는 언어였다고 해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글은 이해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한 외국인이 영어식 띄어쓰기를 한글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는 영어와 다르게 단어의 경계가 조금 불분명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띄어쓰기가 한국어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여러한 요소들이 겹쳐져서 한국어 맞춤법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SNS에 만화를 자주 그려서 올려요. 만화 대사를 쓸 때 그냥 효과음 같은 거를 제 마음대로 막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야 이런 식으로 효과음을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과장해서 시야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어요. 이게 일상에선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당연히 그날 제 만화를 봤을 거고 그날 하루 종일 시야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계속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 이렇게 언어가 전염성이 강하구나. 아 내가 어디 공적인 공간에 글을 올릴 때는 단어 사용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른도 다른 이의 언어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이는 그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만일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다면 그 언어 사용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상사께서 저에게 이제 업무 인계를 해주시는데 그 업무 인계 사항이 적힌 쪽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 이쯤, 무엇 업쯤 이런 식으로 계속 쯤으로 쓰시더라고요. 또 다른 상사분께서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뭐뭐 있잖아요를 야로 쓰시는 거예요. 있잖아요라고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평소 발음이 원래 그러셨어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자까지 그렇게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 아, 이분들이 맞춤법을 아예 틀리게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사실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조금 문제가 되었던 거지만 만약에 제가 그분들의 상사였다면 그분들은 어쩌면 피부로 느끼는 불이익을 당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인사 담당자 10명 중에 9명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면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만약 글을 다루는 일이 빈번한 직종이라면 이것은 업무 능력과도 관계가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웬만한이라는 단어를 틀리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정말 쉽거든요. 우리가 보통 궁금증을 나타낼 때 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오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려는 문장이 궁금증을 포함하고 있다면 왜와 비슷하게 생긴 웬만한을 쓰면 되는 거고 내가 말하려는 문장이 궁금증과 상관이 없다면 우에를 사용해서 웬만한을 쓰시면 돼요. 왠지는 사실 왜인지 모르게 라는 뜻을 지닌 말이라서 오늘은 왠지라고 쓸 때 말고는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왠지 빼고는 다 우에를 쓰는 when을 쓴다고 기억하시는 데 쉬울 거예요. 설거지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1988년에 맞춤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받침이 들어가는 설거지가 표준어였다고 해요. 예전에는 설걷다라는 동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동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거기서 파생된 받침이 들어간 설거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동사의 어원이 이제 희미해졌기 때문에 굳이 그 받침을 밝혀서 적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설거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도 예전에 이걸 틀리게 썼었어요. 귓볼이라고 쓰시는 분이 많은데 귓불이 맞아요. 제가 작년에 그 초등학생을 위한 어휘 맞춤법 인력을 출간을 했었는데 그때 편집자가 조금 유치하지만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문장을 하나씩 넣자라고 아이디어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문장이 뭐냐면 절에 갔는데 불상 귓불이 엄청 커 해서 그 불상과 귓불을 연결해서 외워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설렘이라는 단어를 설레임이라고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자주 먹는 아이스크림 있죠? 그것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설레이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설레다가 바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설레다를 활용해서 설레임이 아니라 설렘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헤매이다, 되뇌이다, 목매이다 라는 단어도 없어요. 헤매다, 되뇌다, 목매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틀리시는데 며칠이라는 단어를 몇일이라고 띄어서 쓰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럴만도 한 게 몇 월, 몇 년 이런 말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며칠까지 이렇게 띄어서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건 며칠이라는 순우리말에서 변형이 돼서 며칠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건 몇 요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오늘 몇 요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은 사실 숫자를 물어볼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과는 어울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요일이라고 쓰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이없다를 어의없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틀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데 어의는 임금님이 입으시는 옷이나 그 임금을 치료하던 의원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임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쓸 일조차 없겠죠. 그러니까 어이라고 바르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틀리는 분들이 정말 많고 글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틀리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사소한 이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누르는 띄어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이라는 말을 띄었을 때랑 붙였을 때랑은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번을 띄었으면 차례나 횟수를 뜻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셀 때는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을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지난 어느 때나 기회를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시험 삼아 시도할 때도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두 번으로 바꿔 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두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 라든지 내가 두 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두 번으로 바꿔 썼을 때 이것이 어색하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한 번을 붙여서 쓰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틀리시는 건데 예요와 애요를 많이 틀리세요.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뭐예요?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이예요를 쓰고요.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예요를 써요. 그러니까 뭐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뒤에 예요가 오는 게 맞아. 뭐예요? 라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성을 뺀 이름을 말할 때 이걸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제 이름은 주윤인데 주윤에는 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윤이에요 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주윤이까지를 한 단어로 보거든요. 주윤이에 받침이 없으니까 뒤에 예요가 와서 주윤이예요라고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성을 뺀 이름을 말할 때는 무조건 그 뒤에 예요가 온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 건데 쉽게 말해서 결제, 어이는 돈과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제, 아이로 쓰는 경우에는 서류와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인터넷에서 본 건데 돈과 관련된 결제를 기억할 때는 제가 이 돈을 다 썼다고요? 라는 문장이랑 연결을 해서 외우시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서류와 관련된 결제는 보통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방송이라 이런 말을 좀 하기가 그렇지만 김 부장님 이 재수없는 이런 단어와 연결을 해서 아이, 재수없는의 아이와 결제의 아이를 연결해서 기억해 보시는 것도 나름대로의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예전부터 설명을 해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조금 까다로운 맞춤법인데 이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치로 기억하는 게 저는 가장 쉽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장의 마지막에 해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 운동 좀 해, 싫어, 안 해 이런 식으로 문장의 마지막에 해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어떻게는 문장의 마지막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개자는 이걸 맛있게 먹을 거야, 오늘은 빠르게 진행할 거야 처럼 개자가 들어가는 말은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도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는 제 밑에 아이와 어이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많이 틀리세요. 근데 아이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한테 들은 얘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재밌대.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이게 그렇게 재밌다고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달할 때는 아이를 쓰는 것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남한테 전달할 때는 어이 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영화를 봤는데 와 그거 진짜 재밌대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뉘앙스가 차이가 있죠. 그런데 글을 볼 때는 이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서 쓰시는 것 같아요. 지향과 지향, 이거는 좀 고급 단어인데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서 쓰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긴 설명 필요 없고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의 히읗과 함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같이 히읗이 들어가니까 지향은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양은 안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의 이응과 지향의 이응을 연결해서 외우시면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타라는 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제가 맞춤법 책을 과거에 썼을 때 했던 설명인데, 저의 썸남이 저에게 문자로 감기 빨리 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나를 히읗 받침을 써서 뭔가를 이렇게 출산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출산하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일생을 통틀어서도 많아봤자 한두 번이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읗은 출산과 관련된 말이고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낫다는 병이 나을 때 쓰는 말인데, 이 두 개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내 인생에서 히읗 받침은 없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실수할 일이 평생 가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적인 사과문을 쓸 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어떤 팬사인회가 취소되었을 땐가?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공지를 올렸는데, 그 팬들이 화가 나서 지금 장난하냐, 뭐가 심심하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왔던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의 심심함은 그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의 그 심심함이 아니라 심할 심자에 깊은 심자를 써서 내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만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인 문맥을 함께 보시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사과문을 쓸 때 장난처럼 심심하다, 뭐 지루하다 이런 말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단어를 보실 때는 앞뒤 문장도 함께 보면서 그 단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셀 때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는 흔히 쓰지만 그 다음 날을 지칭하는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일, 모레 다음은 글피예요. 그러니까 즉 3일 뒤를 뜻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그 다음 날은 4일째는 그글피라고 말하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패라는 말을 스포츠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연달아 패배했을 때, 그러니까 졌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이고, 연달아 재패했을 때, 그러니까 연달아 1등을 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이것도 문맥을 보시면 돼요. 뉴스에서 말을 할 때 2연패를 당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 말을 했다면 연달아서 패배했다는 뜻이고,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말을 한다면 이것은 우승을 했다는 뜻의 연패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은 연승이라는 말을 쓰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연패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단어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연달아 승리를 한 것은 1등을 뜻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6강에서 이겨서 8강을 가고 8강에서 이겨서 4강을 가면 연달아 승리해서 연승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등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연패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죠. 또 1등을 거듭해야만이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제공이라는 말을 어떤 안내문 같은 데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부모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이라고 쓰인 걸 보고 학교로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해요. 중식 말고 한식을 제공해달라. 뉴스에서는 이 부모의 문해력을 지적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그 부모의 문해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점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운데 중에 밥식자를 써서 점심이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인데, 일상에서 점심 먹자라고 말하지 중식 먹자라고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단어를 모르고 있었다기보다는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착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착각할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다시금 한번 되새겨 놓고 일상에서 이 단어를 마주했을 때 헷갈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따금 사용하는 욕설과 발음이 비슷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시발점의 시는 시작할 때의 시와 같은 시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처음 시작되는 계기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전혀 나쁜 짓을 지닌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공고에서 모집 인원을 0명이라고 쓰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공고를 올려놓고 한 명도 뽑지 않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0은 사람 0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릿수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9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공고가 000명이라고 나온다면 99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0000명이라면 999명까지 뽑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숨김표라는 특수 문자를 써야 돼요. 이렇게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특수 문자가 있어요. 이걸 숨김표라고 하는데 이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을 나타낼 때 본래 글자의 수요만큼 이 숨김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숨김표로 썼다면 착각하는 분들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숫자 0을 써서 착각하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앞선 내용들을 다 모른다면 숨김표 0자를 써도 0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익혀두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맞춤법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수시로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맞춤법 검사기라는 게 있어서 그걸 즐겨찾기에 추가해두고 수시로 검색하면서 제 맞춤법을 점검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도 이걸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한 문장 같은 건 네이버 자체에 맞춤법 검사기가 있어요. 거기서 검사를 해보시면 가장 편하고 조금 분량이 많은 글을 검색해보시고자 할 때는 부산대학교에서 나온 맞춤법 검사기가 있어요. 제 느낌상 한 90%까지는 잡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는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대화창 밑에 맞춤법 체크해 볼 수 있는 메뉴가 생겼더라고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카카오톡을 여러 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그거 한번 클릭하는 걸로 내 맞춤법을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춤법 검사기가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턱이 낮거든요. 국립국어원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걸 추가를 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를 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마저도 귀찮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맞춤법 지킴이가 많아요. 그런데 내 기분이 나쁠까봐 이걸 직접적으로 지적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랬구나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맞춤법이 틀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바른 문장을 보여줌으로써 기분 나쁘지 않게 정정해 주려는 의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문장만 잘 보지 말고 남이 보내는 문장까지 한번 정확히 보시면서 그 속에서 맞춤법을 익혀보시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춤법을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나고 자라면서부터 이 말을 평생 동안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